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저번 달에 했던 강의에 이어서 우리가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고 많이 틀리고 배점도 높은 보기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요. 페이지 전교재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 28번 문항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이나 시에서 여러분 보기를 주고 그 보기자를 활용해서 선지를 분석하는 문항들이 계속해서 높은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시라든지 소설을 읽어내지 못하더라도 사실 풀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점수를 더 얻기 쉬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보시면 소설 같은 경우는 보기에 4가지 유형의 정보를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서사적 특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서사적 특징. 예를 들어 군담소설이면 군담소설의 특징, 환상소설이면 환상소설의 특징, 전기소설이면 전기소설의 특징 같은 특징 정보를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가의 의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 자, 작가의 의도를 준다. 작가의 의도. 결국에는 주제를 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일 것 같고요.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서 작품 해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작품 해제를 준다는 말은 결국에는 인물이나 사건, 배경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뭐 줄 수 있다고 했냐면 감상의 관점 정보를 줄 수 있는데, 자, 감상의 관점은 여러분 배웠던 내재적 관점은 여기서 주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재적으로 작가의 삶이라든지 시대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이 관점에서 문학 개념이라든지 문학 개념, 아니면 심리학적 개념 있죠. 심리학 용어, 뭐 트라우마면 트라우마 같은 심리학 용어, 이런 정보를 줘서 이 관점에 따라서 감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영향관계를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향관계를 주거나 장르 전환을 주거나 아니면 개작에 대해서 주고 나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비교 문학을 여러분에게 문학에 대한 비교 차원에서 비교 문학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문형으로 이게 들어가더라 할지라도 요게 하나, 둘, 셋, 4개가 얽혀서 그냥 써질 거예요. 군담소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 작품은 땡땡땡땡땡땡한 사람이 뭐뭐해서 작가는 이러이러한 의도를 드러냈다. 당신은 이런 현실에 있었다. 이건 땡땡땡의 영향을 받았고 후대 땡땡땡의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의 평론으로 비문학형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이번 보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봐볼게요. 30페이지입니다. 먼저요, 보기 첫 번째 보니까 작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작가에 대한 정보. 밑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김정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대 현실의 부조리한 측면을 고발했다. 현실 부조리를 고발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작품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겠죠. 현실 부조리를 고발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니까 민중들의 고통. 이 사람들, 이 작가의 특징이 뭐냐면 인물로 민중을 많이 가져오는데, 산층보다는 민중에 어떤 민중이냐 보니까 억압받는 민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억압 속 고통 속에 있는 이런 민중들의 삶을 작가가 주로 그렸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의 해제를 주면서 가고 있는데, 이 작가를 주면서 거의 작가의 의도는 주어진 거랑 똑같은 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요 놈으로 주려고 문제를 냈나 봅니다. 보겠습니다. 모래톱이야기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민중이 농민이 등장하고 있고 이놈과 똑같이 억압 속에 있었겠네요. 그리고 민중들의 정서도 나오네요. 애한과 울분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애한과 울분을 드러냈다. 자, 정보를 더 봅니다. 갈등의 원인 같은 것도 주네요. 갈등의 원인. 갈등이 왜 갈등하냐 보니까요, 특정 공간,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서는 조마이섬이었죠. 특정 공간 소유권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공간 소유권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소유권에 대한 특징 얘기합니다. 역사적 배경까지 살폈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 배경까지.
다 언급했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모순에 아까 이 부절 있잖아요. 이것의 원인을 밝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인을 밝혔다. 자, 원인을 밝혔다. 또 나오네요. 인물 중에 누군지는 파악해야 되겠지만 적극적 인물 유형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자, 적극적 인물의 행동을 보셔야 되겠네요. 적극적 인물 유형이 나온다고 그랬고, 이 적극적 인물이 격렬한 행동을 하고 격렬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저항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인물은 결국엔 민중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분석에 들어가 볼 텐데, 강의상 어쩔 수 없이 쭉 지우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분석하시면, 선지 분석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일성이 먼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위배되면 웬만하면 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과 요것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쪽은 뭘 써질 거라고 그랬냐면 인물이라든지 소설이니까 사건, 배경 정보가 써질 텐데, 우리는 판단하실 때 다시 얘기합니다. 요 놈을 먼저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활용해서 논리적 관계를 활용해 보시고 소설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건데요. 예전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답이 많이 나오고 여기도 답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여기 트렌드가 아주 높아졌다고, 특히나 소설에서요. 이번 6평 한 번만 기억해 보시면 전우치전 기억나시죠? 전우치전을 서사적 특징을 주면서 군담소설과 비교했는데, 보니까 군담소설하고 이런 특징에서 유사하다 보니까 내용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풀어놓은 거 보니까 맞아요. 여기 보니까 충을 통해서 여기 내용 맞더라고요. 그런데 전우치가 충을 통해서 효를 한 게 아니라 효를 위해서 오히려 임금을 농락하더라고요. 그렇게 봤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이번에도 6편으로 출제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문제 한번 그럼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1번 봅니다. 자, 몇 가지 기막힌 일화라는 게 나온답니다. 일화. 어떤 사건이 나오겠죠. 일화. 자, 소재입니다. 소재나 사건. 그 일화가 사연이란 점에서, 다시 소유권에 대한 사연이란 점에서 여기까지가 근거입니다. 이게 맞았나 봐야 되겠네요. 이 일화가 뭐여야 되냐면 소유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소유권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 1번 통일성 있네요. 여기도 문제가 없네요. 2번. 여러분 소설을 읽고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요. 건우 할아버지라는 인물 나오네요. 인물. 이번에 인물 물어보려나 봅니다. 건우 할아버지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이 보세요. 언급했어요. 이 사람의 말에 여러 언급된 소재들이 나오는데, 이 소재들을 봤을 때 역사적, 사회적 맥락 그랬는데, 역시나 요놈 보기하고 통일성 있네요. 연결고리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우 할아버지의 발화 속에 이런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다면 문제 없겠네요. 3번 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선지. 윤춘삼 씨라는 인물 나오고요. 그 인물이 행동이 나오나 봅니다. 인물의 행동. 물론 이 행동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지금 선생님은 보기 해결 문제를 위해서 맞았다는 과정하에, 전제 맞았다는 과정하에 가보겠습니다. 이 행동은 농민의 애완과 울분 그랬는데 보기 통일성 있고요. 문제 없고요. 이 할아버지가 그랬으면 되겠네요.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 누구 나옵니까? 건우 할아버지 행동 나오네요. 건우 할아버지가 땡땡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인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적극적 인물 얘기했네요. 건우 할아버지가 이랬다면 충분히 적극적일 수 있겠네요.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싸운 사람. 물론 문둥병도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유력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선지를 가보시면 이웃 사람들 나옵니다. 정보 인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맞는가 확인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제 이용당하는 인물 그랬는데요.
첫 번째 의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인물형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의심스럽고요. 이 연결고리는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놈이 먼저 의심스러웠고, 그래서 요놈이 의심스러워서 조금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요 내용 파악을 해보니까 이웃 사람들도 같이 맞서 싸웠다는 내용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물론 여기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는 앞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소설에 줄 수 있는 보기 유형은 4가지가 있다. 그 4가지에서 뭐 줬는가를 확인하시고 그 4개가 확인되시면 문제풀이 방법은 토막을 내세요. 앞쪽은 소설 읽기 능력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 읽은 내용과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고 보기하고 통일성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사고의 순서상 보기를 먼저 읽으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기를 읽으시면서 이 앞의 내용의 전제를 타당하다는 가정하에서 통일성 확인하시고 일관성 확인하시고 소설 읽고 나서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면 여러분 이제 보기에 대한 해결 능력이 좀 생겼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시는 또 어떻게 보기가 접근되는지 원리와 똑같겠지만 보기에서 쓰여지는 양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시에서 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배양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법 있잖아, 문법에서도 국어사 쪽에 중세국어 쪽에서 많이 좀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서 6평에 이미 기출돼 버리긴 했네요. 6평. 이번 6평에 보니까 뭐가 나왔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높임법하고 문장 종결법에 대한 선지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김에 높임법에 대한 걸 확실히 마무리해 버릴게요. 중세국어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교재 108페이지입니다. 자, 108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있죠? 이 1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오늘은 높임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볼 건데요. 보통 높임법은 화용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화, 발화의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화자도 누군지 알아야 되고 청자, 대상도 누군지 알아야 되고 아니죠? 대상이 아니라 상대요.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서술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나 부사어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파악하면서 문제 풀기에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많이 좀 쪼달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높임법을 문법의 요소로 접근하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높임법 하면 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높임법에는 말하는 사람이 화자를 높일 일은 없을 거고요. 화자가 문장의 주어를 높일 때 우리는 주체 높임이라는 게 있고요. 주체 높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듣는 사람 상대죠. 대상이 아니라 상대라고 합니다. 청자죠.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이 있고 상대 높임 그리고 부사어나 목적을 높이는 객체 높임이 있습니다. 객체 높임. 자, 보세요. 우리 이런 예문, 하용상황에서 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선생님께서 어머님을 뵙고자 하십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청자가 누군지 화자가 누군지 이걸 파악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높임의 요소들을 다 체크해 보세요. 좀 이따 높임의 요소 적어 드릴게요. 이번에 높임의 요소 한번 봐보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주체가 영의로 바뀌니까 요놈도 바뀌고 님자는 빼고 얘기할게요. 요놈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봤을 때 높임의 요소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요 높임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판단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이런 무슨 높임? 주체 높임. 주체 누구? 그때 찾으시면 됩니다. 주체가 맞았을 때요. 이런 무슨 높임? 객체 높임. 그럼 객체 누구? 그때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이런 무슨 높임? 주체 높임. 주체 누구? 또 찾으시고 이런 무슨 높임? 상대 높임. 이걸 먼저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정을 위해서 어떤 문법 요소들이 있는지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주체 높임의 요소는 쌤이 중세국어 걸로 다 얘기해 버리고 지금 현재 없어진 것까지 같이 확인해 버립시다.
중세국어들이 뭐였냐면 선어말어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어말어미. 어미가 알죠?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선어말어미가 있었는데 현대국어와 달리 이 형태가 있었어요. 시가 있고 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체 높임에 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도 있는 조사를 이용했습니다. 조사. 조사, 깨서를 이용했고요. 물론 중세국어에서는 깨서가 아니라 이렇게 써져 있었겠죠. 깨서 이런 걸 이용했습니다. 다음 뭘 이용했냐? 조사 말고 다음은 특수한 어휘를 이용했습니다. 그 시점이 명확하진 않지만 특수어휘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특수한 어휘는 명사인 경우도 있겠고 명사. 체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용언이 꽤 많은 용언들이 등장하는데 이 용언 있잖아요. 이 용언은 네이티브들이면 구별할 수 있는데 왜 구별해야 되냐면 여기서 특수어휘를 통해서도 하지만 객체 높임도 특수어휘라는 걸 현대국어에 이용해요. 선생님 그러면 특수어휘에 동그라미 쳤을 때 그걸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네이티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무시다. 예, 주체. 여쭙다. 누구누구에게 쓸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 중에서 부사어. 아까 같던 뵙다. 뵙다? 아, 목적어 때문에 썼네요. 객체. 계시다. 아, 주체. 그쵸? 편찮다. 주체. 들이다. 누구누구에게. 아, 객체. 네이티브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어휘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이 주체인지 객체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의 방법은 선어말어미 시샤를 이용하거나 조사깨를 이용하거나 특수어휘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상대 높임은 어떻게 하냐? 중세국어에서 요놈이 없어졌네요. 주체 높임 거의 다 살아있네요. 그리고 요거 좀 바뀌었고요. 상대 높임은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종결형 어미를 통해서 합니다. 참고로 주체 높임은 높임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주체 높임이지만요. 높임법이 사용됐지만요. 상대 높임은 높임과 낮춤을 포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를 높이고 있단 말은 높이었다는 말이고 상대 높임법을 사용했단 말은 모든 발화에서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6등급 있는 거 아시죠? 격식체 4개, 비격식체 2개에서 높임과 낮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결형 어미를 통해서 합쇼체, 하우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이렇게 격식, 비격식체가 있고요. 요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었냐면 상대 높임. 옛날 중세국어에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습니다. 선어말 어미 뭐가 있었냐? 이하고 이시 있었는데 요놈은 의문 환경에 따라 선택됐다면요. 요놈은 지금 현대국어에 없어진 통사론적 환경에 따른 이 형태인데 요놈은 의문문에서 썼고요. 다시 옛날 의문문은 아형, 오형이 있었으니까 가나 고 앞에서 썼고요. 자, 여러분 의문문에 썼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이 아닐 때는 이를 썼어요. 가시리, 입가처럼 이렇게 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이 쓴 거. 자, 정과정 보시면 이, 시 동시에 있을 거니까 한번 정과정 참고해서 한번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 높임 뭘로 할 수 있냐? 옛날에는 조사가 있었어요. 높임 혹격 조사라고 뭐가 있었냐? 하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놈 없어졌네요. 임금하 없어졌고요. 그리고 요놈은 그대로 있네요. 그리고 요놈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높이는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 화자를 낮추면 됩니다. 화자 낮춤 어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현대국어에서는 여기다 동글뱅이, 여기다 동글뱅이, 특수어휘에다 동글뱅이.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 동글뱅이, 중세국어 같으면 이세다가 동글뱅이, 하 있으면 하에다 동글뱅이. 이렇게 먼저 판단하시자고요. 그리고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 현대국어 쓰고 있고요. 특수어휘 쓰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중세에서는 선어말어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헷갈리니까 없어진 거 다 없애버릴게요. 이거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요놈이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요놈 없어졌습니다. 요놈 없어졌죠. 뭐가 있었냐? 삽.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형으로. 삽. 잡. 그리고 삽이 있었는데요. 이 쓰인 환경까지 외우라는 건 아닌데 앞에 어간에
받침에 따라서 그리고 울림과 안 울림에 따라 이런 놈이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는요. 실제로 뒤에 어미에 따라 이 형태도 결정되는데 이놈들이 모음 어미가 오면 바로 여름대에서 사바 이렇게 써지고요. 그러면 자바 이렇게 써지고요. 그러면 사바 이렇게 써지는 거고 자음이 오면 팔종풀성법에 의해서 삽 이렇게 써지는데 나중에 좀 더 심화가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놈 비읍순경음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 이런 형을 보게 돼요. 사오를 보게 되는데 본 거 보여드릴게요. 잡사와 두얼이 많은 님 잡을 거니까 잡사와 그렇죠? 잡사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 님을 그리사와 이렇게 나옵니다. 정과정 보니까 그렇죠? 듣자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이런 형태의 변화까지 됐다는 사실을 아시면 좀 더 좋겠고 여기다가 똥불뱅이를 치면 되겠는데 실제로 여러분은 요놈을 볼 리는 없어요. 뭘 볼 거냐면 요놈을 보거나 요런 놈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놈은 객체 높임어인데 참고로 중세국어 이놈은요 우리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이라고 주체에서 배운 적이 있을 텐데 이게 간접 높임에도 쓰였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수업을 듣잡고 이렇게 썼다고요. 선생님이 아니라 수업을 높였는데 썼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휘들은 다 없어지고 직접 높임 어휘만 몇몇이 특수어휘로 만들어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쭙다, 직접 높임이죠. 뵙다, 더 이상 직접 높임입니다. 이런 어휘가 특수어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어휘나 선어 발음을 썼고 또 하나 얘기하면 조사. 네, 조사. 근데 어디 있죠? 깨 이렇게 썼습니다. 요놈들을 숙지하고 요놈들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봅니다. 거기에 사바 보이시죠? 사바. 요놈. 사바에다 동글뱅이 쳐놓으면 사바는 객체 높임. 문법 용어의 밑줄 그어보세요. 목적어 거의 다 밑줄. 이 사바는 목적을 높일 수도 있고 부사를 높일 수 있는 객체 높임입니다. 문맥 보니까 뭐 했습니까? 요동사람 높였습니까? 아니죠. 요동사람이 인의의 군대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의의 군대를 높인 겁니다. 어쨌든 목적어 높인 거 맞네요. 2번 확인해 보겠어요. 2번 시 동글뱅이 치면요. 시는 주체 높임. 주체가 누군가 봐보세요. 현대 보시면 돼요. 성손이 좋습니다. 주체 높임 됐고요. 3번 가보겠습니다. 이는 선어말음이고 청자 밑줄 상대 높임 좋습니다. 이 리을 봐봅니다. 리을 보니까 뭐 나왔어요? 모시다가 있는데 모시다 주체를 높이기 위한 거기다 밑줄. 모시다는 주체 높임이 아니라 뭐예요? 현대국어도 마찬가지로 객체 높임이죠. 그래서 답 4번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시는 무슨 높임? 주체 높임. 이는 상대 높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청자를 높이고 있다. 맞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나중에 시 같은 거 얘들아 어간에 붙어있는 놈하고 좀 헷갈리면 안 돼요. 허리가 쑤시다 그랬는데 허리 높였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를 동그라미 칠 때 잘 쳐야 돼. 예를 들어서 모시다 그러면 모에다 시에다 동그라미 칠 게 아니라 모시다를 덩어리 어휘로 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실수하시면 나중에 오답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높임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높임의 요소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앞으로 절대 화자가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 먼저 생각하려고 하지 마. 시간만 많이 걸려. 문법 요소 빨리 동글뱅이 쳐놓고 주체인지 객체인지 빨리 확인하시고 거기까지 맞으면 보시면 돼요. 이번 6평 문제도 마찬가지로 객체인지 주체인지만 확인하셨으면 답 쉽게 뽑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테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